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84페이지 보시면은 경공매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경공매 실무 올해도 31회 때 한 문제가 나왔고, 뒤에 한 장을 넘기면 매수 신청 대리 등록제도 요거 한 문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가 좀 양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나오는 지문들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은 한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예. 자, 오늘은 전체적인 절차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피곤하니까 경공매 오늘 뭐 기본서 책도 받고 무거울 텐데, 그죠? 책도.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고 1월 달부터는 또 입문서 이거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입문서 이거 갖고 오면 안 되고 기본서 받으신 거 있죠? 네, 기본서 그 각 과목마다 1월 달부터는 그걸로 나가니까 그 기본서를 들고 오셔야 돼. 그래서 그 기본서에다가 이제 밑줄 긋고 차근차근 그 기본서를 위주로 많이 이제 읽으셔야 돼. 그 기본서는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보는 과목도 있고, 그렇죠? 또 일부 지나면 이제 기본서를 이제 안 보고 요약집 보는 그런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문서는 버리는 건데 기본서를 뭐 한번 다 읽었다 해가지고 버리고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시험장에 기본서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기본서 6권에다가 막 요약집 6권에다가 막 문제집 6권에다가 막 각종 특강 자료들 막 6개 막 12개에다가 막 캐리어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막 여행 갑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진짜 제가 요번에 가보니까 캐리어 끌고 오시는 분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좀 어깨가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짐을 들고 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끌고 다닐 수는 있던데, 하여튼 시험장에 갈 때는 그냥 딱 한 권 딱 볼만한 거 있죠? 예, 그걸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험장에 막 기본서 들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그래서 그 전에 다 이렇게 정리하고 딱 한 권 정도 들고 갈 만한 거 그거 딱 정리해서 보통 요약집이나 아니면 특강 자료 이런 거 준비해서 가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석하지 말고 오시면은 시험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잘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한번 경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경매. 공매는 뭐 그렇게 시험 문제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경매, 제목은 이제 경매, 공매, 경공매 업무인데 오늘은 이제 종류와 기본 절차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강제 경매라고 있어요. 딱 읽어봤을 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요. 집행권원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쉽게 얘기하면 판결문 같은 거예요. 판결문이나 가집행 선고부 판결문 같은 거, 그 집행 권한을 보유한 채권자,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예. 집행 권한을 보유한 채권자가 일단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이 강제 경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그 집행 권한이 보유한 이행 청구권을 실행합니다. 이행 청구권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법원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한가한 매각대금이냐면 채무자 소유재산. 이 말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 재산이 아니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을 말해요. 뭐 자동차나 뭐 집이나 뭐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있죠. 그런 채무자 소유 재산을 환가한 매각대금,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자의 금전 채권에 대해서 만족을 얻게 해주는 경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일단 강제 경매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판결문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그 판결문에 따라서 그 판결문의 어떤 이행 청구권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법원이 채무자 소유재산이 아니라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말합니다. 일반 재산을 한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 자의 금전 채권에 대해서 만족을 얻게 해주는 경매. 그게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예견이 되어 있지 않는다. 예견되어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예견되지 않은 경매를 부릅니다. 일단은 신청, 집행권한에 의한 신청이 있어야지 강제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고 하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냐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적 책임입니다. 인적 책임. 강제경매는 인적 책임이다. 이에 비해서 임의경매라고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다른 말로 이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담보권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요거는 채무자가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빌린 거죠. 그랬는데 은행에다 돈을 갚아주면 되는데 뭘 한 겁니까? 채무를 불이행했어요. 돈을 갚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저당권은 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이 보유한 뭘 행사하냐면 경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에는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경매권을 행사해서 무엇을 한가한 매각대금이냐면 담보 목적물이에요. 담보 목적물을 환가 대금으로부터 담보 목적물을 한가한 매각 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경매. 그럼 딱 읽어봤을 때 딱 알 수 있어요.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 행사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다. 그래서 이거는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경매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예견된 경매 이래 부릅니다. 예견이 되어 있다. 예견된 경매. 자, 요거는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사람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담보 목적물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적 책임 이래 부르는 거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담보 목적물을 한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 그래서 차이점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매라고 있습니다. 공매는 그 종류만 볼게요. 두 번째가 공매 종류는 첫 번째가 수탁. 첫 번째가 수탁 부동산 공매라고 있어요. 수탁 부동산 공매. 이게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자, 여기 뭐냐면 금융기관 등이 경매에 의해서 낙찰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있어.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한국자산관리공사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임을 이제 위임받아가지고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거 말이에요. 일반인 매각. 이게 수탁부동산. 금융기관 등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가 위임받아서 일반에게 매각하는 것, 이게 비업무용이고, 두 번째가 압류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압류부동산 공매. 요거는 누가 나오냐면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등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 세금 체납한 사람, 세금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압류를 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체납세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마찬가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일반인에게 매각한다. 여기 이제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압류부동산.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가방이나 있죠. 비싼 거 이런 것들. 저번에 보니까 몇 년 전인가 경기도 쪽에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이제 막 물건을 이제 공매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가방도 있어 막. 가방도 있고 여러 가지 고액의 어떤 물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납세액 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일반에게 매각하는 이 공개 매각이 압류부동산 공매. 그래서 경매 종류, 공매 종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봤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페이지 84페이지 있네, 그죠? 동그라미 1번에 임의경매가 나오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렇죠? 담보물건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 요거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 강제경매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의해서 집행권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행청구권, 요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재산, 채무자 소유의 일반 재산을 말하죠. 이게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해소하는 이게 강제경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네, 경매 절차라는 게 있는데 경매 절차는 총 9가지 단계. 경매 절차 큰 제목만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거예요.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힘들어지니까. 자, 세 번째가 이제 경매 절차인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경매 신청을 합니다. 누가 하냐면 채권자가 합니다.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하겠죠. 예,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 및 그에 따른 법원은 경매 개시에 관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 제목부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목부터. 첫 번째가 경매 신청, 채권자에도 경매 신청하죠. 그런 다음에 그 경매 신청인이 적합하다. 그러면은 그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에 관한 기입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 등기로 합니다. 기입 등기 촉탁하고 그리고 채무자에게 그 경매 개시 결정물에 관한 정본을 송달을 해요. 경매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등기된 때 또는 송달된 때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은 경매 개시 신청,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에 관한 결정 및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배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인데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안에 합니다. 아까 잠시 압류의 효력은 등기된 때 또는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했죠.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안에 배당 요구 종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한다. 그래서 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고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후순위 채권자가 이미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에 대해서 뭐 합니까? 매각 준비를 합니다. 매각 준비. 매각 준비 과정에서 그 매각 부동산에 관한 첫 번째는 현황을 조사해요. 부동산의 어떤 점유 관계라든지 현상이나 점유 관계, 차임과 보증금의 어떤 액수 같은 자, 이러한 현황 조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등기관이 합니다. 집행관이 합니다. 집행관. 등기관이 아니고 집행관. 집행관 들어보셨습니까? 집행관. 집행관 안 들어봤고 그럼 집달리는 집달리
집달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고 나이가 좀 어린 모양이네. 자, 하여튼 집행관이에요. 집행관은 옛날에 이제 뭐 법원직 공무원이었는데 퇴임을 하고 이제 이런 경매 관련 이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집행관 돈이 좀 됩니다. 돈이 집행관. 자, 그래서 집행관에 의해서 이제 현황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동산에 관한 평가를 하라 그래요. 법원이 평가 얼마인지 평가하라 그러죠. 그럼 평가는 누가 합니까? 감정평가사가 해요. 들어보셨죠? 감정평가사 들어보셨죠? 감정평가사가 돈이 좀 되겠습니까? 돈이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돈이 좀 물론 공인중개사보다는 더 안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될 수 있지만은 하여튼 감정평가사가 나름대로의 좀 돼요. 그리고 감정평가사 공부는 이 공인중개사 안에 있는 그 내용 있죠? 그 내용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개론부터 해가지고 민법하고 다 들어가요. 공법도 일부 들어가고 다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평가사 공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지 감정평가사에는 영어가 들어가요. 영어가 들어갑니다. 영어를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토익 점수라든지 이 영어 점수 있죠? 그거를 제출합니다. 몇 점 이상? 700점 이상. 토익 700점. 하여튼 하고 싶은데 그죠? 안 되네. 영어 때문에 안 되겠네. 영어에 자신이 있는 분은 감정평가사 준비해도 괜찮아요. 감정평가사. 그리고 나는 공부 체질이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공부하기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러면 감정평가사 한번 해도 좋은데 일단 올해는 뭐 하라고? 올해는 공인중개사예요. 올해는 지금 무슨도 감정평가사야. 올해 공인중개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감정평가사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니까 한 김에 그냥 영어 안 되는 사람은 조금씩 해놓고 영어 그렇죠? 영어 해가지고 토익 해가지고 시험 치놓고 일단은 하면 충분합니다. 일단. 그래서 부동산 평가를 감정평가인들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법원에는 이제 경매 물건들 있죠. 이런 것들 다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뭐 한다고? 법원에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해요. 입찰 가격이 제일 낮은 가격이 있죠. 최저 매각 가격을 법원이 결정하는 거지. 그 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그 매각 부동산의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어요. 그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비치를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이나 같은 이런 공무소, 공공기관들 있죠. 이런 공공기관들한테 배당되고 종기까지 채권 신고하라고 최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각종 채권자들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 이제 배당되고 종기까지 채권 신고하도록 최고 하는 거 알죠? 말하는 거. 예. 이게 전부 다 매각 준비에 들어가고 그런 준비 끝나면 이제 법원에서 구체적인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를 합니다. 매각 방법은 세 개 중에 한 가지, 이것도 시험 지문에 들어갑니다. 세 개 중에 한 가지. 매각 방법은 호가 경매가 있어요. 부르는 거. 호가 경매, 그 다음에 기일 입찰. 경매 당일날 하는 게 있고, 기간 입찰이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법원이 정하면 그에 따른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매각 기일이에요. 경매 당일. 매각 기일은 이 공고일로부터 14일의 어떤 간격을 두고 지정이 된다. 14일 정도, 2주 정도죠. 그리고 이 매각 결정 기일. 매각 결정하는 거 있죠. 매각 기일 지난 다음에 매각 결정은 매각 기일로부터 7일 뒤에 매각 결정 기일이 된다. 그래 보십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게시판이나 이렇게 공고한다. 그래 보십니다. 통지. 지정 공고 통지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은 이제 매각을 실시합니다. 매각 실시. 자, 매각 실시는 당연히 어디서 하겠습니까? 매각 실시는 법원 안에서 합니다. 법원 안.
물론 허가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각제실은 법원 안에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입찰표 기재대가 마련이 돼 있고 입찰 봉투, 뭐 입찰표, 입찰 봉투, 매각 사건 목록 이런 것들 각종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입찰을 이제 개시를 하는데 입찰을 이제 시작할 건데 누가 그 절차를 진행한다고요? 집행관이 합니다. 집행관이 입찰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서류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열람을 시키고 현황 조사 보고서라든지 감정평가서 사본 같은 거 다 열람을 이제 이해관계인 입찰 참가자한테 열람을 시키고 특별 매각 조건이 있으면 막 얘기를 하고 개찰 시간, 입찰 마감 시간, 개찰 시간 얘기하면서 바로 이제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찰 참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입찰표를 작성해야 돼요. 난 얼마? 입찰표 작성하면서 뭘 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입찰 참가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름이 매수 신청 보증금이에요. 그걸 얼마를 내느냐? 이게 시험 잘 물어봅니다. 얼마? 최저 매각 가격, 아까 정했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예요. 다른 말로 하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거를 매수 신청 보증금으로 내야 된다. 이걸 잘 물어봅니다. 매수 가격이 아닙니다. 매수 신고 가격이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요거를 냅니다. 내고 입찰을 이제 시작을 하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입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입찰 종결은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찰을 종결을 못한다. 1시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소요된다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입찰이 마감이 되면 즉시 개찰을 하는데 누구를 결정하느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누굽니까? 제일 높게 쓴 사람이에요. 제일 높게 쓴 사람 뭐라 부른다?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높게 쓴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에요. 매수 신고할 때 제일 높은 가격이잖아.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을 하겠죠. 제일 높이 쓴 사람.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고도 결정을 합니다.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누굽니까? 그 다음으로 쓴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 쓴 물어보도 안 하지. 그 다음 쓴 사람이 아니고 요번 시험 나왔었어요. 이게 나온다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다음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면은 자, 그 신고액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 금액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는 신고가 차순위 매수 신고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 금액이 있잖아. 그 신고 금액에서 뭘 빼라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매수 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10% 뺀 금액 있죠. 그거보다 넘게 쓴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많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시험 나왔다니까.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는 신고예요.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기의 입찰에 대해서 허가해 달라는 뜻으로 하는 신고예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나는 차순위 지위에 있지만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순위. 일단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랑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 사람을 결정하고 그 두 사람의 가격과 이름 부르고 입찰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가야지. 그냥 가면 됩니까? 그냥 가면 좀 그렇잖아 사람이. 그럼 뭘 가져가야 돼요? 돈을 받아가야 돼요. 무슨 돈? 매수 신청 보증금 냈던 거 있잖아. 10% 최저 매각의 10% 그거 냈던 거 받아가야지. 그럼 경매 한번 참가했다 그러면 10% 그거 5억짜리 그러면 10% 얼마입니까? 5억짜리 10% 얼마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면 경매 신청 한번 했다고 5천만 원 날리고 그럼 갑니까?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최고가하고 차순위 빼고 나머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매수 신청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아서 어디로?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야지.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집으로 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매각을 이제 실시를 해서 그 다음에 절차가 뭐가 되냐면 이제 매각 결정 절차예요. 매각 결정 절차네. 그러니까 매각 허가 불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네. 매각 허가 불허가. 그러니까 뭐 최고가가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허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매각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채무자가 참여했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매각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각 허가 불허가 여부 허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그러니까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매각 허부 결정 선고로부터 일주일 이내. 일주일입니다. 얘도 일주일. 뭐 일주일이 많이 나오죠, 일이. 일주일이 많이 나오는갑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걸 다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여러분? 지금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라고 들어두시면 돼. 허부 결정 선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제 이의신청 시키면 항고를 할 수 있어. 허가 불허가 여부에 대해서. 물론 그 허가 불허가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를 갖다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라 그러면 다 하지.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돈을 내야 돼. 그 돈이 항고공탁금이라고 그래요. 항고공탁금. 법원에다가 공탁해야 돼.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해야 되는데 그 공탁금이 얼마냐? 최저매각가액의 10%가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냐면 매각대금의 10%예요. 그 매각대금 있죠? 최저매각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매각한 그 금액 있잖아요. 그 매각대금의 10%예요. 구분하셔야 돼. 매각 허부에 대한 항고공탁금은 매각대금의 10%. 요거를 내고 이의신청을 이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채무자하고 소유자 간 항고가 기각됐어.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채무자, 소유자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지연됐잖아. 그러면 채무자,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매각되면 10% 돌려받지 못한다. 배당재단에 편입이 돼요. 지연시키기 때문에. 근데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됐다. 그러면은 일부는 받습니다. 얼마나 지라고 받냐면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일까지의 법정이자 그 법정이자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일까지의 그 사이에 법정이자 있죠?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고공탁금은 돌려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매각대금 납부예요.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대금 납부. 매각대금 납부 첫 번째가 대금 지급 기한을 이제 최고가 매주신 거예요.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최고가를 안 부르고 매수인이라 불러요. 최고가가 아니고 이제 매수인과 그다음에 차순위 매주신고인에게 대금 지급 기한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대금 지급 기한 안에 매수인이 이제 언제든지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를 이제 일단 다 하게 되면 납부를 한 때에 매각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돈을 다 내게 되면 경락대금 완납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납일에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취득하고 그러면 차수인은 어떻게 할 건데 매각대금을 매수인이 다 냈기 때문에 차수인은 매수의 책임을 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차순위도 아까 매수인적 보증금 있죠? 그거를 받아서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가야 돼요. 그때 차수인은 그때 집에 가는 거죠. 그때 집에 갑니다. 근데 내지 않았다.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수인 내지 않았다. 그러면은 일단은 차순위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요. 차순위가 없다. 그러면 바로 다시 재매각 들어갑니다. 차순위가 없으니까 다시 경매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그게 재매각이에요. 그 재매각이라고 부릅니다. 차순위가 있다. 그러면은 차순위한테 매각 허가 불허가 여부를 이제 다시 이제 결정을 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차순위한테 대금 지급 기한을 다시 알려주고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이 차순위가 납부하면 돼.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재매각이에요. 그때. 그러면 재매각 절차에서는 재매각 절차에서는 그 매각 가격 같은 매각 조건이 최고가 매수신고이라 불렸던 그때 매각 조건하고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받고 전 매수인 최고가 매수신고를 말해요. 근데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번 시험 지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전 매수인이 돈이 없었는데 어디 가가지고 이제 돈을 더 구했죠. 그래서 재매각기 며칠 전? 3일 전까지예요. 재매각기 3일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 매각 대금하고 그다음에 지연 이자하고 재매각 절차 비용을 이제 다 납부를 했어. 그러면은 재매각 절차는 취소가 된다는 거. 그렇게 3일 전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납부한 대금을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빚잔치, 배당 절차.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채권 계산서의 어떤 제출, 그 다음에 배당표의 어떤 작성 확정에 의해 가지고 배당 순위에 따른 배당을 실시합니다. 자, 배당 순위는 일단은 제가 정한 게 이제 0순위부터 8순위까지가 배당 순위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 외워야 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0순위만 할게요. 0순위. 0순위는 뭐냐면 경매 절차 비용이에요. 제일 먼저 매각 대금에서 제일 먼저 받아가는 것이 경매 절차 비용이 받아갑니다. 경매 절차 비용. 자, 그리고 뭐 필요비, 유익비 같은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게 0순위다. 0순위. 이거 말고 1순위부터 이제 8까지 있어요. 총 9단계입니다. 9단계. 그걸 외워야 되는데 일단 0순위만 합니다. 0순위만. 자, 그런 다음에 그 배당 절차에 따라서 다 배당을 해주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촉탁.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랑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말소 등기.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말소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배당 요구하기 때문에 그 권리는 다 말소시켜줘야 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말소 등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법원이.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관한 그 매각 부동산의 인도명령, 부동산 인도명령.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납부했죠. 그러면은 그 채무자에게 자기한테 바로 인도해 달라고 명령 내릴 수 있어. 인도를 안 해주겠죠. 만약 인도를 안 해줬다. 그러면 이 매수인이 매각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다가 인도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인도 안 해주면 그 이유는 명도 소송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절차에 의해서 거의 다 말로는 다인 거예요. 지금 내용 자체는.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없어. 이 정도만 하면 네, 한 문제. 이 정도만 하면 한 문제예요. 말로는 제가 지금 다 한 거예요. 말로는 다 했어.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절차가 9가지 부분 있죠.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지 뭘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매각 실시를 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했다. 매각 실시를 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찰된 거예요. 유찰. 왜 유찰된 거죠? 아무도 응찰 안 했다. 왜? 너무 비싸서.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다시 하는 경매가 뭐냐면 세매각이라고 불러요. 신경매라고도 하는데 세매각. 이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춥니다. 20%에서 30% 정도 낮춰요. 최저 매각 가격을 20%에서 30% 정도 낮춥니다. 세매각이고 그 다음에 매각 허가 불허가 여부에서 매각의 불허가 처분받았다. 그때 하는 경매가 다시 세매각입니다. 이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비싸서 그런 건 아니고 불허가 이제 어떤 사유에 가지고 불허가 처분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매각 대금 납부에서 최고가가 매수인이 납부를 안 했네. 납부 안 했으면 그때 하는 경매가 아까 뭐라고요? 재매각이에요. 그때는 재매각이라고 부릅니다. 세매각이고 세매각이에요. 신경매예요. 재매각. 자, 요거를 또 구분하시고 요즘 마찬가지 최저 매각을 낮추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절차, 요 정도 절차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일단은 자, 바로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88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제도. 요거는 중개업 등록 있죠. 그거랑 뭐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아. 중개업 어떤 그런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중개업 그 법령적인 내용이 좀 잘 돼 있으면은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차이 나는 부분만 한번 보면은 88페이지 하기 전에 89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대리권 범위가 있어요. 요것만 한번 적어볼게요. 요게 시험 지문에 또
지문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관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대리권 범위. 이건 이제 경매하고 좀 관련이 있어. 예. 쉽게 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이 경매 당일날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거예요. 첫 번째, 아까 경매 당일날 뭘 제공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매수 신청 보증금 얼마? 최저 매각 가격의 10%. 요거를 제공하는 업무, 요걸 제공하는 권한이 있죠? 예, 최저 매각 가격 10%. 매수 신청 보증금 제공, 보증의 제공. 두 번째가 이제 입찰표 작성 및 제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최고가가 안 되고 내가 차순위 지위다. 그러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최고가도 안 되고 차순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잖아. 그럼 집에 가야죠. 그러니까 그때 뭐 받아간다고? 매수 신청 보증금 받아야 돼.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 신청 보증금 돌려줄 거 반환 신청 할 수 있어요. 이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내가 위임인이 공유자다. 공유물이 경매 넘어왔을 때 그 공유물의 공유자예요. 그러면 공유자이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안 돼도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뭐냐면 임대주택이 넘어왔을 때 내가 그 주택의 임차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두 가지죠. 우선 매수 신고.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최고가가 됐는데 다른 사람이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하거나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거예요. 내가 최고가인데. 그러면 이래 되는 거지. 공유자 또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른 차순위 지위로 밀리게 됐을 경우에 차순위 지위 포기. 그러니까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서 차순위를 밀리게 됐을 때 그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차순위도 됩니다. 내가 최고가였는데 다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했거나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를 했을 때 내가 자동적으로 차순위 지위로 밀려가지고 그 차순위 지위를 이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포기하겠다는 얘기지. 포기하고 집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그래서 요 7가지 대리권 범위는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왼쪽에 88페이지에 오시면은 대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대리 대상물. 대리 대상물은 토건 입간공으로 동일합니다. 토건 입간공이 뭡니까? 중개 대상물이에요. 동일하네. 뭐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자, 일단 뭐 책에도 별거 없네. 그죠? 일단 보수하고 그런 부분은 원래 안 하고 대리반수도 안 하고 일단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왼쪽 편에 있네. 왼쪽 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방법원에 가야 되죠? 어느 지방법원? 등록관청이 어느 지방법원에 있습니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에요. 그 경매대상 부동산이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야 돼. 자기 개업공인중개사 그 사무소 있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야 되고 왼쪽 표에는 중간쯤에 나와 있네. 그리고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이 있네. 요건이 기본 3가지입니다. 요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야 돼요. 자, 법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은 개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인 개업이 정확한 거고, 원래 중개법인 할 수 있죠. 중개법인도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 14조 업무에 규정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선보증 후 등록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선보증이란 말은 등록을 하기 전에 업무보증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중개업하고는 다릅니다. 중개업은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안 하고 등록된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합니다. 그렇죠? 그거 차이점이에요. 보증 설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 기준이 뭡니까? 한 가지 요건이 뭘 받아야 돼? 거기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실무교육은 없습니까? 네,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누가 실시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자, 법원 행정처장이 누굽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해주시면 돼? 뭘 함부로 막 행정처장 이름 부를 사람이 아닙니다. 대법원장, 사법부의 대법원장 밑에 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실시하는 뭐 경매 관련 실무교육이 이수예요. 그렇죠? 틀립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요건 세 가지. 법인인 개업이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분야 설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경매 관련 실무교육 이수해야 돼요. 이런 요건만 갖춰주고 지방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차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1, 2월 달에 보도록 하고요. 요까지만 정리할게요. 나머지는 뭐 보증 설정 방법이나 그다음에 뭐 실무교육의 어떤 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비슷한 내용이 많고 하기 때문에 법령이 좀 제대로 되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법령부터 해서 입문 과정으로 6주 동안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 거예요. 한 60% 정도? 뭐 어느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한 것도 있고, 하여튼 법령이 여러분들 이게 우리 과목이 잘 돼야지 뭐가 됩니까? 합격이 자격증이 나옵니다. 자격증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만 90점 이상이 맞게 되면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1월 달부터는 요 책이 아닙니다. 요 책은 이제 여러분들 요 책은 뭐 일단 버려도 상관없어. 근데 너무 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뭐 출첵 거 있죠, 그런 거 기본서를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출첵 것들이라든지 그런 부분 정도 위주만 한번 좀 읽어오시면 돼요. 뭐 나는 안 읽어봐도 된다 그러면은 뭐 굳이 그냥 오셔도 되고.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어떻게? 뭐 다시 새롭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시작하면 돼. 아무것도 안 했듯이 아무것도 안 했고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자, 하여튼 1월 달부터는 기본서를 들고 오셔야 됩니다. 기본서 여기까지 하고 남은 주일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1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